작은 서점. 노래가 끝나고 다음 노래가 시작되기 전에 짧은 정적 속에서 무심코 거울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그녀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김혜진 작가의 단편소설 빈티지 엽서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던 주인공은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의 빈티지 엽서를 번역해주면서 잃어버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에서 벗어날 용기도 내지 못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지기들이 선별한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마이어스의 수평선 너머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주 동안 유럽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킨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여름마다 꺼내 읽게 될 모던 클래식 작품이라고 하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장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다독이 여러분. 다독이 여러분. 네. 요즘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매주 보지만 항상 이렇게 안부를 묻게 되는 막내 여동생 같은 우리. 저는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항상 진심이에요. 언니들이 저를 귀여워해 주시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 네, 어디 네. 가서 막내로서 귀여움을 받겠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신선한 에너지를 항상 몰고 오는 분이라서 올 때마다 굉장히 반가운데.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요? 오늘은요, 김혜진 작가님의 완전 신간이에요. 달걀의 온기라는 소설집에 실린 네. 빈티지 엽서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이번에 나온 책. 정말 네, 따끈따끈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래요?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오, 좋아요. 달걀의 온기라는 네. 책. 그 색이 노랗게 돼 있는데 이게 달걀 노른자색은 아닌 거죠? 아니지만 네. 뭔가 이 계절에 어울리는 이 꽃과 그리고 빈티지 엽서라는 수록작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런 엽서에 붙일 만한 우표 같은 느낌도 있고 그 안에 또 그렇군요. 달걀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집의 표지를 네. 디자인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소설집은 소설마다 내용이 다 다른데 그걸 하나로 아울러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예쁘게 잘 나왔다. 네. 지금 서점 가면 이렇게 이제 매대에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책 네, 중에 하나겠네요. 그쵸.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이 빈티지 엽서 이 작품 자체가 무려 2개의 문학상을 동시에 받은 작품이라고요? 네, 맞아요. 이 수록작 빈티지 엽서가 김승옥 문학상 우수상과 이호석 문학상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이고, 사실 이 안에 네. 그 단편집이니까 소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편 실려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실린 것 중에 이 빈티지 엽서뿐만이 아니라 3편이 문학상을 받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김유정 문학상은 대상작을 타셨고 네. 푸른색 루비콘이라는 단편 소설은 그리고 관종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단편 소설은 또 이상문학상과 현대문학상 우수상을 동시에 받은. 와. 그러니까 주요 수상 작 모음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좋다. 보통은 네. 소설집인데 이거는 네. 거의 수상작 모음집이라고 그럼요. 봐도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보통은 소설집은
한 시기에 발표한 소설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속된 말로 표현해 죄송하지만 김혜진 소설가가 폼이 아주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기에 물론 원래도 폼 너무 좋으신 작가님이지만 네, 네. 여기 이제 띠지에 써 있어요. 지금 한국 문학이 성취한 문학성의 정수. 와.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다 읽었는데 네. 다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도 놓칠 게 없는. 네. 하나만 뽑아야 된다면 그래도 제 최애는 빈티지 없어서 이걸 네.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서점 가서 뭐 재밌는 책 망설일 때 정말 적극 추천하는 책 중에 한 권이군요. 네. 김혜진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네. 김혜진 작가님은 83년생이세요. 그리고 2012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 그때 치킨런이라는 단편 소설로 당선되면서 네.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2011, 2012 이때가 제가 막 소설 쓰기를 막 문화센터 다니면서 네, 네. 남들은 어떻게 등단하나 이런 거 보려고 신춘문예 당선자 소설집이라는 게 있답니다. 네, 네. 그걸 막 사서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김혜진 작가님을 처음 작품을 만났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 외에도 되게 작품을 많이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네. 소설집 뭐 어비부터 최근에 달걀의 옹기까지 이게 벌써 4번째 소설집이고 장편 소설로는 중앙역, 딸에 대하여 9번의 일, 경청 그리고 최근에 그 편집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오직 그녀의 것까지 정말 많은 소설이 내셨고 네. 특히 딸에 대하여라는 소설은 그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미란 감독님의 각본으로 개봉이 됐고 임세미 배우와 하윤경 배우가 네. 나왔는데 그 하윤경 배우가 그 배우 아세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네. 우영우 변호사 친구 있죠. 네, 너는 네, 네. 봄날의 햇살이야. 착한 그 동료 여자 배우. 제가 네, 네, 좋아하는 네. 배우인데 그 배우가 나온 영화로 개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그 창작 활동을 부지런히 하는 작가예요. 맞아요. 그리고 김혜진 작가는 주류에서 좀 소외된 이들의 삶을 꾸준히 그려왔다. 이런 평가를 또 받고 있는 작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작품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젠더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뭐 노인층 그리고 뭐 해직 노동자 문제 그리고 또 주거 문제, 주거 빈부 격차 네. 문제라든지 뭐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뭔가 우리의 이 냉혹한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들을 계속 조명을 해오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고 네. 뭔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사회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주는 그런 시선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특징만으로는 좋은 작품, 좋은 예술이 그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는 소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반 뭐 그냥 뭐 기사로도 쓸 그쵸, 수 그쵸. 있는 거고 뭐 다큐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르포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김혜진 작가님의 소설이 좋은 건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비추는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설이 미학적으로 네. 뛰어나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설의 미학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혜진 작가님의 소설은 그걸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소수자를 다뤄서가 아니라. 네.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그 빈티지 엽서도 뭔가 그런 김희진 작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장점이 잘 묻어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앞부분 낭독을 잠깐 해주셨듯이 네. 헬스장에서 시작이 돼요. 네. 헬스장에서 딱 노래가 끝나는 순간 거울을 마주쳤는데 거울 속에서 어떤 남자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파란 반바지를 입은 운동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 남자예요. 그러고 그냥 끝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화자가 여성이에요. 네. 중년 여성입니다. 고춧가루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고춧가루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현실 그 자체. 네. 그럼 이 사람이 남편이랑 둘이 그 주거 지역에서 이제 상가 센터 같은 데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되게 무료하게 그걸 운영을 하다가 정말 딱 오후에 자전거 가게 손님이 가장 없을 시간에 헬스장에서 나와서 운동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삶의 활력소 같은 거죠. 근데 고춧가루 생각 왜 했냐? 그 남편이 되게 무뚝뚝하고 다정하지 못한데 그래도 성실하고 어떻게든 가게를 잘 책임지는 자전거 가게를 하면서도
아, 요즘 고춧가루가 돈이 꽤 된다는데 고춧가루 수입해볼까? 네, 너무 뜬금없이 고춧가루가 등장하더라고요. 진지하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로 이거를 알아봐서 할 사람이다. 네네.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을 도우면서 계속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 고춧가루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춧가루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뭐 눈이 마주친 건 그냥 뭐 그러고 말았죠. 근데 다음에 또 갔는데 이거 뭐 기계 쓰는 거냐. 헬스장을 다니면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거든요. 네. 각자 운동하는 것 같지만 네. 이거 안 쓰시면 제가 쓰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남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켜주고 이제 자기는 스쿼트를 하고 있었는데 또 헬스장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의 자세 봐주고. 아, 그렇게 하시면 그 좀 몸 다쳐요. 이렇게 한번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네네. 정확히 네. 그런 타입의 네. 남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친다. 근데 그때 그 남자였던 거예요. 눈 마주쳤던. 그래서 이제 민망하니까 아유 뭐 정망이죠 이랬더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그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러닝화는 이런 거 쿠션 때문에 이건 뛸 때나 신는 거지. 헬스할 때는 이렇게 납작한 걸 신어야 된다. 저도 이 말 들었습니다. 헬스장에서. 그래요? 네네. 그리고 벽 앞에서 해라. 이렇게 무릎이 이제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되게 사실상 되게 올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버릇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운동을 좀 잘하고 운동이 서툰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알려주고 조금 좀 오지랖 부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이걸 하는 내 자신한테 만족감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 걸로 좀 만족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였다. 왜냐하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죠. 근데 뭔가 삶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을 주고받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전거 가게에서 그냥 선의로 이제 수리를 하러 오거나 자전거를 사러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전거는 또 주기적으로 바퀴에 바람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게에 있으니까 펌프를 가게 밖에 내놓고 쓰게 한 거죠. 근데 그거 그냥 선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무슨 자전거 떼 군단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죽치고 있는다든지 심지어는 거기 쓰레기 버리고 간다든지.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친절이라 선이라는 건 그거를 정말 그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만 가능한 거구나. 근데 그렇다고 또 돈을 받자니. 막 이랬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비슷한 시간에 일상에서 이 남자를 자주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세 봐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사담을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단계. 네. 벌써 여기서 좀 이렇게 불안한 그 좀 마음을 살짝 저는 불안하죠.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도요. 네. 어떤 걸 알게 되었냐. 이 남자에 대해 많이는 못 알아요. 근데 어렴풋이 알게 된 거죠. 최근에 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밋밋하게 생겼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 빛나요. 그래서 마치 여행지에 자신의 일부를 놔두고 온 듯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마치 이 사람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스위스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옛날이었겠죠. 이 사람이 이제 중년이고 자전거 가게 휴일이 한 달에 하루밖에 없대요. 얼마나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도 나도 그러면 예전에 기억도 안 난 예전에 해외여행했을 때 거기에 나의 일부를 남기고 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든 거예요. 왜냐면은 그 순간 여행지를 생각하면서 거울을 딱 봤는데 자기 얼굴에도 나한테는 잊었다고 생각한 그 어떤 생기랄 것이 이제 막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스위스 가봤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 남자가 반색을 해요. 오, 스위스 가보셨냐. 그러면서 그 남자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몇 살일까? 나랑 비슷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뭔가 40 중반일 것 같다. 50는 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주인공 여자는 한 몇 살 정도? 여자도 그 정도인 정도고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러고 나서 다시 봤는데 그 남자가 다시 또 쓸쓸해 보여요. 그래서 근데 그 남자를 보면서 네. 계속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다시 쓸쓸해 보이네, 외로워 보이네. 저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게 사실은 자신에 대한 감정이었다. 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내가 나중에 깨달았다 이러면서 나중 시점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 남자를 내가 왜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랬는데 이제 그 남자가 그런 타입 있잖아요. 아나운서님은 여행지에서 네. 호텔 가서도 거기 헬스장 가세요? 아니요. 한국에서도 안 가는 헬스장을 굳이.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운동이 너무나 루틴화되어서 해외여행을 가도 그 아까운 시간에 네. 거기서도 있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네. 거기에도 헬스장을 즐기는. 그 헬스장의 조건을 보고 호텔을 고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아니나 다를까 그런 타입의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그 헬스장이 좋았던지 그 경치가 너무 좋고 거기에 무슨 막 스미스 머신이 막 이렇게 새 거가 스위스까지 가서 헬스장에 심취하고 온다는 게 참 좀 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얼마나 좋은 풍경에 자기가 헬스를 했는지 이거를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 좋았던 거죠. 남자도 여자도. 근데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우리도 봄에는 여행 한번 다녀올까? 괜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남편이 대꾸를 하네요. 사실 아내가 이 몸이 건조한 일상에서 우리 어디 갈까? 어디 갈까? 네, 하는 네. 거는 진짜 가자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듣고 계신 네. 남편분들. 네. 야, 가자. 우리도 좀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잠깐 5분 동안 신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은 그런 남편이겠어요? 아니죠. 네. 한 달에 뭐 하루밖에 안 쉬는데. 그래서 대꾸도 안 해요. 남편의 그 몸이 건조함이 어찌 보면 그 여자를 자꾸 등 떠미는 장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손님이 온다고 벌떡 그냥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녀가 그에 관해 내가 이 사람에 관해 뭘 할까? 많지는 않은데 사담을 나누다 보니까 혼자 살고 헬스한 지 뭐 몇 년 됐고 그럼 나는 그에게 나에 대해 뭘 얘기했을까? 근데 이미 뭐 유부녀인 거 다 얘기했어요. 우리 아저씨가 뭐 잘 안 쉰다. 나는 여기서 자전거 가게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했고 뭐 당뇨 초기 진단 받아서 헬스를 하게 됐고 여기까지 얘기한 거죠. 그러나 나에 대해 뭘 얘기 안 했는지 아세요? 나는 대학에서 영어랑 스페인어를 전공했고 20대 때는 번역가나 통역가를 꿈꿔서 되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그때는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아주 사소한 용기가 부족했던 탓이었다는 거를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계속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그 여행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외국에 빈티지 엽서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엽서를 가져옵니다, 헬스장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빈 엽서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았던 글씨가 적힌 엽서를 빈티지 엽서라고 그쵸. 그러는 거죠. 유럽에는 그런 문화가 있나 봐요. 남의 엽서를 왜 모으지? 그것도 팔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네. 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사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뭐 영어가 아닌 이상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영어랑 스페인어 공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읽어준 거죠. 번역을 해주는 거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시간을 너무 좋고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읽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게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네, 삶에. 헬스 끝나고 네. 근처에 카페를 가서 네. 길 건너 카페에서 이거를 서로 보여주면은 해석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화자가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된 거죠.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좋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잘 썼어요. 김혜진 작가님이 이 부분을 낭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자전거 가게를 지금 남편과 운영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내적인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발현을 못하고 살고 있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내 인생에 어떤 관중이 한 명 생긴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그걸 막 보여주고 이게 어떤 이성의 감정은 아닌데 맞아요. 이게 우리는 계속 지금 불안하다고 아까 표현한 네. 게 자꾸 그쪽으로 지금 의심하고 몰고 가려고 그러고 그쵸. 경계하는데 네. 이 여자의 그 빈티지 엽서를
번역하는 그 작업은 뭔가 굉장히 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이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렇네요. 지금 다시 그 낭독으로 보니까 네. 좀 마음이 굉장히 짠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인생에 관중이 생겼다는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좋은 면, 멋진 면을 그러니까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네. 어떤 남자랑 카페에 있던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구절절 제가 뭐 영어랑 스페인어 전공해서 어쩌고 저쩌고 뭔가 변명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한 이제 아주머니가 아우 대학을 나왔어? 이러면서 대단하네. 뭐 신경 쓰지 마. 반가워서 한 말이니까. 그랬는데 이미 그 말이 돌잖아요. 네. 또 어떤 노인이 갑자기 재생 한의원이라고 쓰인 그 부직포백을 샤워백을 든 노인이 요즘 같이 다니는 그 아저씨 식구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니 탈의실에서 이제 탈의실의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자꾸 입을 댄다. 그래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럼 헬스장에서 만난 사이는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군요. 네. 총대 메고 이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이 노인분이. 그래서 약간 의구심, 나의 이 순수한 엽서 읽기 활동이 어떻게 비칠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중도 있지만 저쪽에 관중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탈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헬스장은 운동하는 곳입니다. 운동만 하세요. 양심이 어긋나는 부적절한 관계 몹시 불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나잖아. 정말 마음이 쿵하더라고요, 저는. 이 심장이 갑자기 저도 막 내려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남자를 피해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는 몰라요. 그런 거. 여자 탈의실에 붙어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해맑게 또 엽서 들고 옵니다. 그래서 또 카페에 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엽서 말고 다른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일이 커졌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근데 알아요. 근데 이 남자, 저는 이 장면은 참 너무 좋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되게 당황을 해요.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냥 우리 빈티지 엽서 읽는 게 전부잖아요. 그냥 가벼운 이런 취미 활동인데 아닌가요? 근데 그 말에 이 여자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말 뒤에 진짜 질문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엔 비겁해 보일 수 있어요. 하면서 내가 비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정이 막 솟구쳤다 가라앉았다 막 난리가 나요. 어떤 기분인지 모르는데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다른 마음 있으셨던 거 아니죠? 근데 네네. 여자가 그럴 리가요. 네. 없죠. 라고 하니까 네. 아니 그런 마음이 없으면 혹시 물어봤지만 아니라면 더더욱 그만둘 이유 없지 않아요? 우리 되게 네네. 떳떳한데 이게 진짜 왜요? 남자들 참 눈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에요. 더 날카롭게 말해요. 됐어요. 그만두면 좋겠어요. 네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되게 날카롭게 말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참 저는 이 감정을 어쩜 이렇게 잘 묘사했는지 이 만남이 그에게는 거리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순수한 엽서 읽기 활동이었구나. 그럴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거를 들으니까 또 그게 또 서운한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만남에 어쩌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은근히 기대를 했던 그랬군요. 내 자신이 또 부끄러운 거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됐어요 이러고 막 나오니까 그럼 기념으로 마지막이잖아요. 네네. 하나 가져라고 하나를 띡 빈티지 엽서를 줍니다. 하나 줬어요. 네. 와 그래서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그거를 이제 방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근데 전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남편이 네. 뭐야 이거 당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모든 감정의 동요를 겪고 네. 나는 징표인데 그래서 그날 네. 근데 남편의 말도 웃기잖아요. 이 꼬부랑 글씨 이거 뭐야? 네. 거기 둬요. 네. 그랬어요. 근데 뭐 다 외국말이잖아 이러면서 이런 거 읽을 수도 없는 걸 뭐하러 가지고 있어? 서랍도 복잡한데. 이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에 얼마나 긁혔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못 읽어? 얼마든지 읽지. 읽어줘? 네. 근데 그게 불어였던 거예요. 네. 불어는 못 읽잖아요. 이분이 스페인어 전공이고 영어를 잘 읽긴 하지만. 그러면서 딱 했는데 사실 모르죠. 네. 근데 읽는 척을 합니다. 그랬듯이. 근데 전 여기서 진짜 심장이 여기서 한 번 더 쿵 내려앉았어요. 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읽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건 사소한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라고 읽는 척을 합니다. 엽서의 내용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본인의 하고 싶었던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근데 그렇게 내뱉고 나니까 정말 이 문장이 그 문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이렇게 그 엽서를 받고 그거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읽으면서 뒷부분에 다시 남편이 고춧가루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네. 이 마지막 부분 사실 낭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건 사실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 요 부분 아마 낭독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밑줄을 친 유일한 부분이었는데 네. 굉장히 이 아슬아슬한 상황 내가 왜 이걸 의심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정말 그 음란막이야? 왜 나는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네, 네. 계속 이렇게 네. 내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 남편의 그 한마디에 그냥 줄을 그었어요. 이게 찬물을 껴는 것 같지만 또 많은 상상의 나래 속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 한마디. 이렇게 사는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늘 더 큰 용기를 냈기 때문이라고. 익숙한 일상을 지키는 건 그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어려운 일이었다고. 이 얘기를 남편이 하는데 맞아요. 이거다. 그래. 맞아요. 다시 현실에 그쵸. 발을 딛자라고 맞아요. 해. 저도 왜 우리 이런 순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순간에 그래 내가 이 나이 한번 이거 일탈 한번 해봐. 나 뭔가 이렇게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일상을 지켜내는 게 더 큰 용기라는 그렇죠. 거. 그걸 안 하는 것도 용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은 그런 세계 속의 사람이고 네. 이 아내는 이런 세계 속의 사람이지만 남편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고춧가루 10,000원 이하로 팔지 말래.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 제가 왜 네. 낭독하지 않고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냐면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이 여자가 그 자신의 일상이자 삶의 터전인 자전거 가게를 쫙 바라보면서 그 자전거들을 쫙 보면서 네. 끝나요. 이 부분이 되게 가슴에 울림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이 책을 그리고 빈티지 엽서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짧은 단편인데 지금 둘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막 내 얘기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쵸. 그쵸. 약간 그 어떤 중년의 무료한 삶, 너무 일상에 지친 분들 보면 많은 부분, 많은 대목에서 쿵쿵 가슴이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이 빈티지 엽서를 굉장히 좀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그 삶이 묻어있는 막 뭐 눈물 자국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맞아. 눈물 자국도 있고. 그런 거를 주고, 그러니까 내 엽서를 팔아요? 이런 문화가 있나 봐요, 이러면. 저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네. 이걸 보고 저도 너무 놀랐는데요. 실제로 김혜진 작가님이 해외 문학 행사에 초청받아서 오스트리아에 가셨는데 네. 골목길에서 그걸 파는 걸 봤대요. 그래서 수백 년 전의 엽서들을 그런 사고 파는 문화가 있다는 걸 네. 알게 되시고 이 소설을 떠올리셨다고 해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 정말 왜 엽서라는 건 굉장히 손바닥만한 거잖아요. 그 그쵸. 안에 아주 응축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엄청 깨알처럼 쓰는 게 엽서인데 네. 그거 이렇게 해석하고 막 번역하고 있으면 한 사람의 삶이 또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 우표가 되게- 어디서 난 우표인지 그렇죠. 발신자와 수신자를 통해서 재밌는 직업을 거다. 유추하고 네네. 눈물 자국도 있고 그리고 또 파란색 반바지 왜 파란색 반바지였을까요? 그런 그렇게요. 네, 네. 이 화자는 조금 너무 칙칙한 것만 입는 것 같아서 조금 괜찮은 거 입어볼까 하고 와인색 샀다가 이게 너무 맞아요. 번쩍거려서 민망해하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어. 새파란 원색의 바지를 입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나랑은 좀 반대되는 결의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루지 못한 꿈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내가 네.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난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경험하게 해주고 상상하게 해주는 네네. 그런 존재다. 그래요. 자기는 이제 자줏빛, 그죠? 어떤 붉은 계열의 네네. 그 레깅스를 사서 그것조차도 잘못 사서 너무 튀는 것 같아. 그 어떤 이러면서. 보색의 관계인 맞아요. 새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한 네. 남자의 접근. 하여튼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소설집은 달걀의 온기잖아요. 맞아요. 혹시 이 소설집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을까요? 이 소설집 전체가 네. 되게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단편에 그 어떤 선을 미세하게 너물랑말랑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걸 선.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왜냐면 선을 넘지 말라. 아하. 요즘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선을 약간 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정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선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여기 수록작 중에 관종들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관종들은 멸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너무 주거나 받으려고 하는 게 되게 병으로 취급을 받을 정도로 하는데 그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국은 그래도 조금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 손을 내밀고 싶어 하고 그런 어떤 약간의 선이 오지랖인데 선일 수도 있는 거. 네. 그런 거를 되게 집요하게 관계를 추적하시면서 네네. 그 개인들이 다 단절돼 있잖아요. 네. 예상치 못하게 딱 선을 넘으면서 막 그런 어떤 삶의 미세한 파동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소설 자체가 일종의 좀 삶의 긴장감도 좀 주겠네요. 그렇죠? 그쵸. 그 아슬아슬한 그리고 제목이 선. 달걀에 옮기잖아요. 네네. 살짝 넘는 그 선 속에서 약간의 온기가 스며드는 어허. 그런 순간도 있고. 아, 네. 알겠습니다. 갓 나온 신작이라고 하셨어요. 신간. 맞아요. 네. 이 계절에 조금 뭔가 내가 무료하다 싶으신 분들 얼른 집어서 독서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들어볼까요? 네. 루시드 폴의 봄눈 가져왔는데요. 뭔가 이 남녀가 처음에 카페에 앉아서 엽서를 두고 막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때 왠지 이런 음악이 나왔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녀가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의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김혜진 작가의 소설집 달걀의 온기에 수록된 빈티지 엽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요즘 서점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지기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하길과 이준석의 일리아스 좋아하세요입니다. 이 책 재밌는 책입니다. 네, 재밌는 책이라고 이제 먼저 선포를 하셨어요. 어떤 점이 재밌나요? 뭐가 재밌냐면요. 네. 이 두 저자의 만남이 재밌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데요? 지금 이게 저자가 지금 2명인 거잖아요. 네. 이 책의 부제가 네. 어느 덕후와 교수의 고전 교환 독서인데요. 네. 이 덕후가 젊은 여성인 하길님이고 교수가 중년 남성인 이준석님이에요. 네. 근데 이 분들이 무엇에 그렇게 몰두해 있느냐? 당연히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일리아스입니다. 일리아스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더욱더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리아스 뭐 이런 책이 존재한다는 거는 다 알지만 제대로 읽어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저는 읽어봤답니다. 어머. 학교 다닐 때 숙제로. 기억은 안 나지만 잘. 네. 이걸 다 읽은 분들이 별로 없을 네.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신. 네. 한 학기 내내 일리아스를 분석했던 수업이 그렇구나. 있었어요. 네. 네. 일리아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 문학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화, 역사, 철학, 윤리를 융합한 서사시이고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다가 네. 기원전 8세기에 호메로스가 집대성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품이고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그러면 이 저자 두 분 가운데 이준석 님이 이제 일리아스를 가르치는 교수신가요? 네. 호메로스의 서사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대학에서 서양 고전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아카네 출판사에서 나온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번역한 역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만남이 약간 재밌다 그러셨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재밌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2024년 12월에 광장으로 가야 합니다. 2024년 12월 개엄 이후 광장 매우 춥고도 뜨거웠죠. 뭔가 이 탄핵 시위와 관련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이 흥미로운 얘기를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때 이 광장에서 시각적으로 좀 인상적인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네. 키세스 시위단도 있었고 그쵸. 예,
촛불 대신 각자의 응원봉을 가지고 나와서 영롱한 응원봉 불빛이 군집이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에서도 많이들 주목했던 부분이 깃발이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때 정말로 위트 있는 그 깃발들이 많았었어요. 그쵸. 예, 예. 네, 제가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크게 외향인 글자가 적혀 있는 깃발이랑 네. 괄호 속에 작은 글씨로 내향인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서 네. 웃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또 그때 각자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 뭐 네. 좋아하는 것들을 깃발에 많이 넣었잖아요. 그쵸. 하길님도 그때 깃발을 들고 나간 기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어떤 깃발 들고 나가셨을까요, 이분은? 이분이 일리아스 팬이니까 일리아스의 내용을 넣었습니다. 네. 분노를 노래하소서 민중이여. 멋지다. 그쵸. 네네네. 그런데 이 깃발을 막 흔들고 있는 와중에 누가 하길님의 어깨를 톡톡 치면서 질문을 합니다. 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중년의 남성이었대요. 하길님이 이분에게 일리아스의 첫 문장을 변형한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일리아스의 첫 문장이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거든요. 그러니까 일리아스를 가르치는 분이라서 그 깃발에 문구 이거 내가 아는 말인데 하면서 네. 다가오신 거죠. 네. 근데 네. 이렇게 만났다기보다는 이게 시작이었어요. 끝까지 네. 들어보셔야 네,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일리아스의 첫 문장부터 쭉 히라보로 읊기 시작합니다. 네. 노여움을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노여움을. 그걸 이제 히라보로 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 광장에서. 광장에서. 네. 근데 한 5회까지 읊으셨대요. 와. 그리고 이분이 명함을 주면서 네. 연구실에 놀러 오라고 합니다. 네. 명함에는 서울대 서양고전학 연구소장 교수 안재원 교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잖아요. 네. 덕후에게는 원래 좀 부끄럽지만 알아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발견당한 거죠. 네, 발견 당한 거죠. 네. 네. 그래서 하길님이 이 사연을 트위터에 올립니다. 네, 당시 SNS는 당연히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네. 이 사연이 너무 막 반짝거리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공유가 많이 됐어요. 탄핵 시위에서 건진 네, 히라보로 막 이 아름다운 만남이라니. 네. 와, 네네. 저도 이 이야기를 그때 막 실시간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가 막 화제가 되면서 일리아스 책의 판매도 반짝 올랐었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일리아스 책의 판매량이 늘어날 만큼 좀 파급력이 큰 이야기였단 얘기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기다렸어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자 하길님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일리아스를 읽고 존경하던 그 번역자 이준석 교수님도 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근데 알고 보니 이준석 교수 또한 하길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대요. 이 사실을 알고 하길님은 이준석 교수에게 인사를 드리는 메일을 보냅니다. 네. 답장도 받았는데요. 정말 감동스럽게도 사실은 제가 하길님 팬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메일이었어요. 네. 완전 성덕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다시 광장에서요. 네. 이번에는 이전에 만났던 그 안재원 교수가 네. 하길님의 깃발을 찾아서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옆에 다른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이준석 교수였던 거예요. 참. 그것이 재밌네요. 바로 이 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이 만남이 지금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네. 이 이야기에 반응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나 봐요. 이 책으로 저희가 펀드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북펀드는 출간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에 펀딩을 해주셨어요. 예.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일리아스 좋아하세요? 라는 이 책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이제 얘기해 주신 건데.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미 이 책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출간 배경이 이제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네. 책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막 드는데. 자,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이 책은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쓴 글을 모은 것이에요. 네. 저도 이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대체 책의 방향을 어떻게 풀어갈까 궁금했는데 네. 읽어보니 책에서는 일리아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두 분이 광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2024년 겨울의 광장이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서 너무나 큰 사건이었고요. 이 두 분은 광장에서 일리아스를 읽어내고요. 광장에서 일리아스를 읽어낸다? 네, 그리고 일리아스에서 광장을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그 혹독하고도 영광스러웠던 그 광장, 그 이야기를 일리아스와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네, 정말 맞습니다. 살아 숨쉬는 고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광장에서 만난 서로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와 함께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싸우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정치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대해, 에도에 대해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들 사이에서는 계속 일리아스의 이야기가 흐르고요. 그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하길님이 네.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에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는데요. 네. 그때 머리 위로 지나가는 헬기를 보면서 80년 5월의 광주를 생각했대요. 그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길님이 오히려 담담하고 결연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느끼면서 5월 광주의 시민들도 지금의 나처럼 두렵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일리아스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수많은 죽음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킬레우스가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전해 듣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의 자신이 죽어가는 지경에 이릅니다. 너무 슬퍼서 친구의 장례를 지내지 못해요. 그런데 아킬레우스의 꿈에 파트로클로스가 나와서 저승의 신인 하데스의 관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장례를 치러달라고 말합니다. 네. 장례를 받지 못해서 강 건너편의 죽은 자들과 섞이지 못하고 하데스의 집 앞에서만 떠들고 있다면서요. 근데 하길님은 이 일리아스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결국 장례는 삶과 죽음을 경계짓는 일이며 망자에 대한 예우이자 네. 산자가 죽은 자에게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대로 정말 산자가 죽은 자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애도잖아요. 네. 그렇지만 80년 광주에서는 충분한 애도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네. 역사의 확실한 정리, 학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니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애도가 충분히 되지 못했고 그래서 자꾸만 피해자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혐오나 조롱이 반복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최근에도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 운동을 모욕했다는 논란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하길님은 결국 앞서서 간 자를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산자인 우리가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을 합니다. 애도와 기억, 진정한 의미의 장례, 그런 것을 이 하길님은 12월 3일 국회의사당에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일리아스에 나오는 그 죽음과 장례,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1980년 5월의 광주와 또 2024년 12월의 광장으로 해석한다는 건데 책이 굉장히 그 진지하고 네. 예, 그 많은 또 울림을 좀 주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준석 교수가 또 하길님이 이렇게 던진 화두에 대해서 자신만의 시각으로 일리아스의 내용을 덧대어서 답장을 쓰거든요. 네.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같은 소재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분의 글이 다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리아스의 원문이 많이 인용돼요. 네. 두 분이 이걸 해석해 주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일리아스에도 당연히 흥미가 생기고요. 그렇죠. 아마 이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일리아스도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그 독특한 형태의 책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출간 네.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 저도 그렇게 독특한 네.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그 겨울의 광장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한 명 한 명의 민주시민 모두가 각자의 할 말이 있을 거잖아요. 네. 각자가 해석해낸 그때의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두 분은 사실 주요한 현장마다 계속 있으셨던 투철한 민주시민 분들이거든요. 네. 계엄령 내리자마자 두 분 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갔었고요. 남태령에서 밤 지새웠고요. 주말마다 시위하러 나갔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 책에서 그 시간들을 일리아스의 내용으로 해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들의 해석이 제가 해석하고 생각한 그 광장의 시간과 공명을 하면서도 네.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또 다른 분들의 해석이 더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네. 각자 세상을 투과시키는 자신만의 안경이 있잖아요. 네. 이 두 분은 이 책에서 그 안경이 일리아스였던 거고요. 네, 어떤 광장에서의 그런 외침이 이렇게 품위 있게 네. 펼쳐질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뭐 각자 해석한 지난 광장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 많은 장면들이 떠올릴 텐데. 자, 김경영 MD님 혹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의 끝까지 증언하는 사람 도서 소개를 하면서 네네. 그 책에 있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건조한 사실만이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시대를 겪어낸 사람들의 정서적 사실 또한 시대의 징후로서 역사가 될 수 있다. 네.
그 맥락에서 저는 이 책 또한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역사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광장에 몇만 명이 나왔다. 뭐 이런 수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곳에 있었던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모두 모이면 엄청난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독이 분들도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광장이 굉장히 뭐 괴롭고 슬프고 분노스러웠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연대로 인한 기쁨과 희망을 분명히 발견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영광의 순간들은 사실 막 계속 되새김질을 해도 지겨워지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소중해지고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책에는 우리가 발견했던 그 연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네. 희망을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사실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 뭐 몇 년, 뭐 먼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는 또 이게 숙성이 돼서 또 맞아요. 멋있는 역사로 또 이 네. 책도 그렇게 좀 기억이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일리아스 좋아하세요? 예, 두 저자들의 만남과 그 겨울 광장의 이야기 우리 김경영 MD님의 소개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ite dove sail